의료진에게는 특수한 유형의 공감 능력이 요구된다. 환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되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심리적 장벽을 세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그들은 학생 때부터 훈련받는다. 하지만 간혹 기어이 그 장벽을 뚫고 들어와 그들의 마음과 정신에 결정적 흔적을 남기고 끝내 인생관과 삶의 방향까지 돌려놓는 환자들이 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처음은 어렵고 힘들지만 반복하다 보면 대부분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죽음을 수시로 맞이하는 의료진들은 어떨까요? 또 환자의 임종을 가족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 일은 의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측이 맞지 않아 환자가 더 연장되는 삶을 산다면 멀리서 온 보호자들은 좋아할까요? 오늘은 황소 자리에서 펴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란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엘랜드 비세르는 네덜란드 일간지 폴크스크란트의 저널리스트인데요. 2017년 초 시동생의 장례식에 참석해준 그의 담당 의사로부터 조문을 하러 오게 된 이유를 듣게 됩니다. 시동생이 자신에게 많은 걸 가르쳐준 소중한 친구였다고요. 이 이야기에 호기심을 갖게 된 그녀는 어떤 특별한 환자 혹은 잊지 못할 환자에 얽힌 사연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다른 의사들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간지에 나를 바꾸고 키워준 단 한 명의 환자라는 주제로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를 운영했는데요. 이 시리즈가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켜 처음에 6회로 예정됐던 것이 2년 동안 수많은 독자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 이야기들을 모아 엮은 책인데요. 80여 명의 의료진이 자기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준 환자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잊히지 않을 경험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이야기 몇 편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누구에게나 마지막 밤은 온다. 내가 이르마를 처음 본 건 어느 초저녁 무렵이었다. 그날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조깅을 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왔다. 정밀검사 결과 뇌출혈이었다. 신경과 전문의는 밤샘 근무를 자청했다.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혈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이튿날 아침까지 최종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녀는 내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뇌사 가능성이 높았다. 이르마의 남자친구가 병실을 지켰다. 나는 당시 뇌사에 관한 박사 논문을 쓰면서 환자 가족들과 접촉이 잦았던 터라 직업적인 거리감을 유지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내 방어막을 금세 파고들었다. 길고 긴 의논을 하던 중 우리는 서로 속 깊은 얘기까지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는 영어 교사였고 나는 열렬한 영문학 애호가였다. 그런 공통점 때문인지 대화를 나누는 사이 밤은 천천히 깊어갔다. 그가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나는 여자친구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알려주면서 이별은 달콤한 슬픔이라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유명한 대사를 인용했다. 작별의 애달픔도 언젠가는 두 연인이 함께한 사랑과 삶의 추억 속으로 스며들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기에 건넨 말이었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급박하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순간에 이르렀을 즈음 그날이 자신들이 함께하는 마지막 밤이라는 걸 자각한 그는 병실 바닥에 누워 있어도 되느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곧바로 그녀 옆에 침대 하나를 더 들여보내고는 등에 조도를 낮춘 뒤 모든 알람 장치를 꺼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 누웠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팔을 둘러주었고 평화로운 고요 속에서 둘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다. 다음날 아침 7시에 그를 깨우러 갔다. 몇 시간 후 신경과 전문의가 재검을 했다. 모든 것이 확고해졌다. 뇌사 판정이 내려지고 인공호흡기는 거두어졌다. 그날 아침 집으로 차를 몰고 오면서 우리가 삶을 얼마나 당연시하며 사는가를 불현듯 깨달았다. 이르마는 조깅을 끝내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잘 다녀오라는 키스를 해주던 그녀의 남자친구 역시 곧 다시 연인을 보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맑은 하늘이 한순간 칠흑 같은 어둠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건 상상조차 못한 채 이르마의 남자친구로부터 부고를 받은 나는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셰익스피어의 문구를 암송하는 남자친구의 애도사를 듣자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 또는 사랑하는 이와의 마지막 밤은 언제든 결국 오게 된다. 평소 우리는 그 순간이 언제가 될지 가늠조차 못한 채 산다. 하지만 그는 그걸 보았던 셈이다. 그는 정직하게 말해주어서 고마웠다고 나에게 인사했다. 이르마가 살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와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 역시 그가 마지막 밤을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그에게 닥친 슬픔에 조금이나마 달콤한 위로를 덧입혀줄 수 있었다. 20년도 더 지났지만 그 밤의 일을 못 잊는다. 삶의 소소한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아내와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 같이 누울 수 있는 안락한 침대,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행복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있다. 그리고 삶은 불멸이라는 환상을 뒤집어 쓰고 있을 뿐 작별은 언젠가 반드시 온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능한 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며 살아야 한다. 이르마의 남자친구와 나는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내 박사학위 수여식에 도와주었고 이르마가 떠난 지 5년 후 내 결혼식에도 참석했다. 이르마의 비석에는 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문구가 새겨져 있다. 그가 그녀 곁을 지키던 그 밤 내가 인용한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대사 한 줄이 환자가 된 후 비로소 절감하는 것들. 내가 만난 많은 환자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나도 똑같이 하고 말았다. 그냥 무시해버린 것이다. 내 오른쪽 가슴에 작은 덩어리가 서서히 자라는 걸 느꼈을 때 나쁜 소식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동료를 찾아간 건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였다. 그는 해당 부위를 만져보고는 곧 초음파와 조직검사에 들어갔다. 나중에 병리학자로부터 전화를 받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워낙 긴밀하게 짜여진 팀이라 이 소식은 삽시간에 병동 전체로 퍼졌다. 게다가 환자들 못지않게 우리도 유방암의 무방비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 자체만으로 불안감이 엄습했다. 나는 익숙한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다. 동료 의사들과 유대가 깊으니 나에게 이보다 더 나은 곳이 어디 있으랴 싶었다.
다만 가장 힘든 부분은 그 모든 상세한 절차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난생 처음 의사가 아닌 환자로서 집을 나서던 그날 아침, 침대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며 본 낯익은 얼굴들, 모든 게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수술 후 5주간의 방사선 치료가 이어졌다. 직접 받아보니 여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환자들을 지켜보기만 하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유방암은 일과 집안일, 노부모 돌보기 등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해내느라 종종 걸음치기 일수인 중년 여성들에게 아주 흔한 질환이다. 그러다 보니 그 많은 일들 사이에 방사선 치료쯤 하나 더 끼워 넣는 일이라 여기기 쉬웠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현실은 너무도 달랐다. 죄어오는 듯한 통증에 오로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의사로서의 나는 진단을 내리고 결과를 평가하고 통계를 검토하는 데만 익숙했을 뿐이었다. 환자가 되어 처음 접한 그 경험 앞에선 그동안 쌓인 내 의학 논리 따윈 어느새 창밖으로 날아가 버리고 없었다. 외과의와 방사선 치료사가 내 옆에 앉아 얘기를 나눠준 덕분에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렇게 방사선 치료를 끝내고 2주 후 다시 일터로 복귀했다. 그 후부터는 건너편에 앉아있는 환자가 마치 거울 속의 나처럼 보였다. 모든 이들이 바로 나였다. 그들의 이야기가 다 내 일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베를린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했을 때 전 세계 수백 명의 의사가 유방암에 대해 떠드는 걸 지켜보는데 저들이 암에 대해 제대로 알기나 하는 걸까 하는 회의가 몰려왔다. 그 후 나는 3개월 휴가원을 냈다. 다시 의사가 되려면 먼저 환자이기를 그만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6년 후 추적검진을 받던 중 유방암 재발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쪽 유방이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기미조차 느낄 수 없었다. 방사선 치료 후 2차 수술을 할 때에는 유방 보존이 더 이상 불가능해져 완전히 도려내고 재건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느라 배뇨관을 단 채 닷새를 더 입원해 있었다. 수술 다음 날에는 침대 가장자리에 기대 앉을 수조차 없었다. 나는 환자들에게 치료가 끝난 이후 뒤따라오는 시기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때는 삶이 비로소 정상으로 돌아오리라고 모든 환자가 예상하는 시기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최악의 경우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닥칠지 깨달아야 할 시기다. 소름 끼치고 숨 막히는 느낌이지만 나는 그걸 2번이나 과소평가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의사들 역시 환자들을 대할 때 이 같은 사실을 완전히 놓쳐버린다. 나는 환자들에게 나도 유방암 환자였다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진료 상담은 내가 아니라 환자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험은 의사로서 나를 크게 변화시켰다. 이젠 환자들이 무엇에 직면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한다. 나도 겪어봤기 때문이다. 그 낙담과 공포와 불안을. 무엇보다 암이라는 게 얼마나 만만찮고 끈질긴지 알게 되었다. 암이 나를 죽이지는 못할 테지만 여전히 알람시계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나아가 건강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것, 내게도 암이 올 수 있다는 것, 나 역시 언젠가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러니 이제까지와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거울 속 낯선 얼굴과 만난다는 것. 처음 만난 7살 소녀 케이티는 심한 선천성 두개골 안면 기형아였다. 출생 전 정상보다 조기에 결합된 두개골이 두뇌 성장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안구가 돌출되고 눈 사이 거리가 멀었으며 아래턱보다 들어간 위턱 때문에 호흡마저 힘들어 보였다. 소녀가 앞서 수차례의 수술을 거친 뒤 우리에게 온 이유는 전면적인 안면 재건술을 받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소녀의 얼굴 중앙 부분을 전체적으로 끌어당기기로 했다. 이마와 눈구멍, 턱 부위 뼈들을 전부 해체해 얼굴 양쪽을 잘 돌려 맞춘 다음 특수기구를 이용해 천천히 앞으로 당기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수술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네가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소녀의 부모 역시 이제는 자매들과 꼭 닮았다면서 행복해했다. 덕담을 건네는 우리 모두 흐뭇한 마음이었다. 딱 한 사람, 케이티만 빼고. 거울 속에서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본 케이티는 그 얼굴이 도무지 자기 자신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설상가상 주변 사람들도 자기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 물론 케이티도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예전과 다름없는 자기 자신이었건만 자기를 둘러싼 모든 이들이 갑자기 열광하며 친근하게 대한다는 걸 말이다. 그게 다 자기가 다른 아이들과 비슷해졌기 때문이라니. 마치 당연히 그랬어야 한다는 듯이. 그게 얼마나 악의적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단지 외모가 변했다는 이유로 온 세상이 하루아침에 자기를 더 똑똑한 사람으로 대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케이티는 그 점을 직시했고 이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다. 소녀는 좌절감을 속으로 감추려 했었다. 하지만 아이가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엄마가 우리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다. 우리 팀의 의료복지사와 심리학자가 케이티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아이의 기분을 탐지해내려 했었고 마침내 그 원인이 밝혀졌다. 케이티의 이야기는 우리의 눈을 활짝 뜨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수술실을 거치는 아이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건넨다. 아무리 어린 나이여도 아이들은 자신의 외모를 의식할 뿐 아니라 외부 세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인지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한다. 가령 우리가 널 수술하려는 이유는 눈이 더 잘 감기게 하기 위해서야. 숨을 더 잘 쉴 수 있게 해주려고 도와주는 거야. 또는 잘 씹을 수 있게 해주려고 수술을 하는 거란다. 수술을 하고 나면 네가 훨씬 예뻐 보일 거라는 따위의 말들은 이제 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아이들에게 미리 물어보곤 한다. 수술을 받고 나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 것 같니? 심리학자와 함께 케이티의 사례를 들려주면서 수술 후엔 모습이 많이 달라 보일 거라고 설명을 한 뒤 그럴 땐 어떤 기분일 것 같니? 라고 묻기도 한다. 나는 아직도 케이티와 연락을 주고받는다. 한 번은 케이티가 반 친구들에게 자신이 들려준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나에게 보낸 적이 있다. 자신의 상태와 병원 진료 경험, 그리고 앞구르기처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설명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이제 13살이 된 케이티로부터 최근 이메일을 받았다. 밖에 나가면
아직도 사람들이 자꾸 쳐다본다고. 많은 이들이 자기를 다르거나 혹은 이상하게 생겼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친구 한 명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자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게 문제라면 약간만 손을 대보는 게 어떻겠냐고. 지난번처럼 한 번에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것 말고 작은 수술을 받아보는 건 괜찮지 않겠냐고 말이다. 조만간 나는 케이티에게 다시 수술을 해줄 참이다. 의사들은 환아들에게 수술을 하면 좀 더 예뻐지거나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설명하고 싶겠지만 그런 말은 가치 판단일 뿐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걸 내게 알려준 소녀가 바로 7살짜리 케이티였다. 내가 환아 한 명 한 명을 만날 때마다 꼭 한 번씩 마음에 새기는 교훈이다. 제때 브레이크를 밟는 용기. 그는 활력 넘치는 40대 중등학교 교사였다. 별로 아파본 적 없는 그였지만 한동안 유난히 피곤함을 느꼈다. 그는 그러다 말겠지 하며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코피를 쏟기 시작하자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왔다. 진단 결과 급성 백혈병이었다. 화학치료요법이 시급했다. 나는 모든 것이 비교적 순조롭다고 보았다. 감염이나 심각한 합병증도 없었다. 구토도 경미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치료를 끔찍하게 여겼다. 병세가 호전되는 듯 싶더니 3개월 후 재발했다. 유일한 선택지는 곧바로 화학치료를 재개하는 것이었지만 암이 그렇게 빨리 재발할 경우 생존 확률은 10% 아래로 떨어진다. 많은 환자에게 그 수치는 치료를 지속할 이유가 되지만 그에게는 아니었다. 그의 반응은 단호했다. 단번에 싫습니다 라고 그는 답했다. 다신 안 해요. 내 나머지 삶을 이런 질병의 그늘 속에 흘려버리긴 싫습니다. 그는 젊었고 아직 살아갈 이유가 많았기에 우리는 그게 과연 옳은 결정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당시 나는 아직 수련의에 불과했지만 내 주위 의사들은 그의 이 말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그가 임상적으로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고 올바른 정신 상태가 아닐 수 있으니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치료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내 대답은 더 이른 죽음을 맞게 되겠지만 가능한 한 오래 당신이 잘 버틸 수 있도록 돕겠다였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그를 자주 보았다.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가고 싶었던 방문지 리스트를 작성한 뒤 여행을 떠날 때마다 내게 들렀고 나는 그때마다 그에게 수혈을 해주고 활력을 높여줄 자극제 몇 가지를 처방해 주었다. 그는 4개월 후 사망했다. 그 4개월은 그가 자신의 삶을 최대한도로 누린 기간이었다. 나는 후에 그의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그와 함께한 멋진 시간 덕분에 그를 잃은 슬픔이 조금은 덜어졌다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그가 치료를 거부한 것을 두고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가서야 깨달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를 순전히 의료적 렌즈를 통해서만 바라봤다. 우리 눈에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는 건 화학치료요법이 성공했다는 뜻이었지만 그는 우리와 정반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의사로서 우리는 종종 치료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다.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방문하고 혈액 검사를 받고 다시 진료 예약을 잡고
며칠 괜찮은 나날을 보낸 뒤 또 모든 것이 처음부터 반복되는 일 말이다. 그 모든 걸 거치는 동안 시간은 쉼없이 째깍째깍 흘러간다. 나는 거기서 궁금증이 일었다. 생존자, 즉 환자와 그 곁을 지킨 사람들이 그들의 전 인생에서 그때를 나중에 어떻게 회상하게 될까? 우리는 흔히 마지막 순간까지 병마와 싸우다 간 이들의 용기를 상찬한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질병과 싸우는 것만이 최선일까? 의사들은 항상 치료 모드에 있다고 할 만큼 치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는 어떻게든 아픈 사람을 낫게 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어코 목숨을 구해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얻은 삶이 비참의 연속일 뿐인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 이 남자는 치료가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냉엄한 현실을 들이밀며 우리와 정면으로 맞섰다. 그런 제안은 애초 내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었다. 25년 전 그 당시 뒤로 물러앉아 두 손을 놓는다는 건 의사들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으니까. 의사들은 단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말기 환자들에게 용기 있게 말해야 한다. 다른 대안들도 있다는 점을,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때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임을. 요즘 들어 이 견해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사들이 많아지긴 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치료 과정이 폭주 기관차 같다는 생각이 든다. 치료는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환자들도 그 치료를 통해 자신이 어디에 봉착하게 될지 알 필요가 있다. 제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물론 그 순간을 우리가 올바로 짚어내기란 매우 어렵다. 오히려 환자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알기도 한다. 환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감지하고 더 정확히 인지한다. 그는 신념을 지닌 남자였고 자신의 결정을 밀어붙일 만큼 용감했다. 내 평생 결코 잊지 못할 환자였다. 우리가 병원에서 만나는 의료진들은 환자의 고통과 죽음에 감정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사무적이며 냉정한 사람들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도 사람인지라 환자들의 사토와 임종을 함께하면서 감정적인 동화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료진들은 환자에게 끝까지 관심을 놓지 않되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훈련을 받는다고 하네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슬픔은 그 누구에게도 익숙해지지 않는 유일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